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사회 문제의 이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 문제란 무엇인지, 사회 문제의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사회 문제 탐구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겠죠? 그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사회의 반대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사회의 반대말이 뭘까요? 우리가 사회라고는 많이 얘기하는데 이 사회를 정의 내려봐라 이러면 사실 사회가 뭐다라고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사회 반대말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사회 반대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개인입니다. 혼자 있으면 사회라고 하지 않아요. 사회가 되려면 일단 여러 명이 있어야지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두 번째 사회의 반대말은 죄송합니다. 두 번째 사회의 반대말은 자연입니다. 자연은요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사회는 자연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 인간들이 모여서 뭔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사회입니다. 네, 인위적인 게 사회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무엇이냐라고 정의했을 때 사회는 어떤 공동의 여러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뭔가 만들어가는 것을 사회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 문제라고 하면은 혼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네, 여러 사회 구성원, 즉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영향을 미치면 문제라고 하지 않겠죠. 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사회 문제는 어떤 인간들의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것을 사회 문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했다. 이런 거는 사회 문제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회 문제는 네, 구성원 다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네, 인위적으로 노력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사회 문제라고 합니다. 사회 문제의 특징은 크게 뭐 네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객관성이라는 거는 이거는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실업률, 청년 실업률이 10%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객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회 문제 뭐 자살률이라든지 출산율, 실업률, 경제 성장률 이런 거 다 숫자로 표시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사회 문제의 특징 첫 번째는 객관성이고요. 두 번째는 상대성인데, 여러분 상대성이라고 하면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사회 문제인데 외국에서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시대와 네,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단 장소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이 문맹 네, 글을 읽지 못하는 거죠. 이게 별로 큰 사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맹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문맹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글을 읽지 못하면 어떤 소득 격차에도 영향을 주고요. 이게 결국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문맹의 경우에는 여성의 문맹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이러면 또 이제 남녀 차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 인권 문제. 지금은 이 인권, 개인 인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뭐 절대 왕정기라든지 아니면 뭐 중세시대, 서양의 그런 시대에는 인권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는 뭐 마녀 사냥 이런 것도 굉장히 성행했잖아요. 그냥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한테 어떤 형벌을 가하고 이런 걸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뭐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 문제는 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성인데요. 역사성은 시대적 상황과 굉장히 밀접하다는 그런 특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굉장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그 이슈가 이런 코로나19죠. 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인데 이게 얼마 전에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클럽이 동성애자들이 가는 뭐 클럽이다 이런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막 기사가 쏟아지면서 동성애자들은 굉장히 더럽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에 대한 어떤 혐오 이런 걸로 이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떤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사회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뭐 역사성의 또 다른 사례는 여러분 저출산 문제,
옛날에는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서 문제였어요. 이 저출산은 어떻게 측정하냐면 출산율, 합계 출산율이라는 걸로 측정을 합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합계 출산율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객관성을 띠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가임 여성, 임신이 가능한 여성 한 명이 낳는 아이의 수를 말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는 뭐 6명 이렇게까지 낳았어요. 합계 출산율이 한 명당 6명씩 낳아서 너무 많이 낳는다. 이런 게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합계 출산율이 0점대로 떨어졌어요. 0.9 이 정도 수준인데요. 채 한 명을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사회 문제는 굉장히 시대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성은 사회 문제는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 분야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준다라는 게 전체성입니다. 네, 그 다음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인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문제를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태도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개방적 태도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개방적, 열어둔다는 거죠. 폐쇄적으로 내 이론이 맞아, 이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그 이론이 뒷받침되기 전까지는 하나의 가설로서만 인정을 하자는 그런 태도입니다. 즉 언제든지 그 이론이 잘못됐다라고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나의 어떤 이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지적 이런 것도 수용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개방적인 태도가 굉장히 일단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연구를 할 때 있어서. 두 번째는 객관적인 태도예요. 이 객관적인 태도는 이제 반대말이 주관적인 태도겠죠. 어떤 사회 문제를 연구하는데 자신의 어떤 생각, 고정관념이나 뭐 선입견 이런 거를 반영해서 사회 문제를 연구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 연구할 때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떤 사실 그대로 관찰하는 태도를 객관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상대주의적 태도인데요. 이 상대주의라는 거는 어떤 사회적 맥락이나 환경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 사회 문제를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에 이해가 되지 않는 관습, 문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인도에서는 소를 숭배하고 있고요. 이슬람권 나라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돼지고기 되게 맛있잖아요. 근데 그거 왜 안 먹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사회의 어떤 맥락에서 보자면 그 사회의 어떤 기후적인, 지리적인 그런 환경에서 보자면 그 돼지고기를 먹지 않거나 소를 숭배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때는 상대주의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성찰적 태도. 이거는 다시 말해서 반성적 태도라고 하는데요. 이 성찰적 태도는 2가지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주 사소한 것도 사회 문제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회 문제로 보고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성찰적 태도예요. 남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의심해보는 그런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이 반성적 태도와 관련이 있는데요. 자신의 연구를 반성하면서 하나하나 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반성적 태도, 뭐 성찰적 태도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연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연구 주제를 찾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어떤 연구자의 시선에서 보면요. 굉장히 많은, 여러분 주변에도 많은 사회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내고, 이런 것이 왜 이럴까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자신의 연구에 대해서 되돌아보면서 반성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은 탐구 절차입니다. 이 사회 문제의 연구 방법은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양적 연구 방법이 있고요. 질적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이 2개의 연구 방법은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양적 연구 방법은 자료를 계량화하는 거예요. 계량화라는 것은 숫자로 나타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에서는 주로 통계 자료를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계량해서 결국은 일반적으로 이렇다라는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양적 연구 방법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질적 연구 방법은요.
뭐 통계 자료 이런 거 쓰지 않아요. 그냥 사회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지? 라고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 방법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양적 연구는요, 문제 제기나 연구 주제 설정은 당연히 이제 하는 거고요. 중요한 게 가설을 설정을 합니다. 그럼 가설이라고 하면은 이론이긴 이론인데 아직은 가정하는 이론을 가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가설을 설정할 때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갖고 가설을 설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가설은 반드시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이 말은 통계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설의 어떤 예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스마트폰 중독. 요새 스마트폰 중독인 사람들 주변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회성 발달은 어떨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설은 이런 거겠죠. 스마트폰 중독인 사람들은 사회성 발달이 낮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세우는 게 가설입니다. 이때 스마트폰 중독은 어떤 현상의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 원인이 되는 변수를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 사회성이 어떠냐를 보는 거는 이제 종속변수예요. 그래서 독립변수와 이 종속변수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가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가설은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중독이다. 이거를 숫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뭐 하루에 예를 들어서 뭐 몇 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중독으로 보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야 되고요. 사회성,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이것도 뭐 사회성이다 하면은 뭐 친구가 몇 명이 있냐, 아니면 친구를 만나는 횟수 몇 번이나 만나냐, 이런 거를 수치화 시켜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에 5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쓰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하겠다라고 용어 정의를 하고요. 사회성은 뭐 친구를 만나는 횟수라든지 주변의 친구의 숫자 이런 걸로 파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이런 거를 개념적인 조작이라고 하는데요. 개념적 조작을 내리고 내릴 수 있어야지만 가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 설계를 하고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설의 경우 스마트폰 중독이 심할수록 뭐 사회성 발달이 낮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 있다면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 설문지를 돌리는 거예요. 그 설문지를 돌려서 그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제 가설을 검증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통계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스마트폰 중독인 사람들일수록 사회성 발달이 낮았다. 이렇게 가설이 맞았다라고 검증을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이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양적 연구 방법인데요. 이 양적 연구에서 분석을 할 때는 여러분 통계 분석을 하는데요. 이 통계 분석을 할 때 많이 쓰는 게 SPSS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SPSS 프로그램은요, 일단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고등학생 수준에서 다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연구를 할 때 양적 연구를 하면 굉장히 연구가 깔끔하게 나오고 좋은데요. 이 프로그램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시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제로 내가 사회문제 연구를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질적 연구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질적 연구는요, 가설을 일단 세우지 않아요. 연구 문제를 설정을 하는데 이 연구 문제는 보통 이제 의문의 형식으로 많이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의문문의 형태로 보통 선정을 해요. 그리고 가설을 세우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인식하지? 라고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해석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연구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질적 연구에서는 주로 이제 면담을 많이 활용합니다. 면담은 소수의 사람을 선정해서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막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표현이나 문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찾아내서 이걸 갖고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이 중독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질적 연구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중독 문제를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안 하면 내가 뭐 왕따를 당하는 그런 기분이 든다.
아니면 내가 뭐 현실에서는 약간 소외되고 외로운데 스마트폰을 하면서 그런 SNS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뭐 확대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쳐볼게요. 면담자들이. 그러면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겠죠. 어떤 스마트폰 중독이 발생하는 그런 이유는 어떤 현실에서의 오프라인상에서 관계적인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질적 연구 방법이에요. 선생님이 왜 이거를 여러분한테 조금 더 추천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주변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직접 진행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 모두를 갖고 연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선생님이 진행했던 사례를 갖고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선생님이 실제로 했던 연구인데요. 선생님은 양적 연구로는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요. 그 다음에 질적 연구는 올해 학술지에 논문을 실었습니다. 일단 양적 연구 방법으로 선생님이 쓴 논문 먼저 설명드릴게요. 선생님은요, 선생님이 수업 방식에 따라서 학생들의 고차 사고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냥 강의식 수업, 렉처, 그리고 거꾸로 교실 들어보셨죠? 이제 학생들이 미리 영상을 보고 와서 수업 시간에는 활동 중심으로 하는 건데요. 이거를 영어로 플립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L. 그리고 백워드 설계를 적용한 거꾸로 교실. 이거는 선생님이 처음으로 제안을 한 건데요. 백워드 설계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고 거꾸로 교실 수업에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수업 방식에 따라서 학생들의 고차 사고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어요. 근데 선생님은 선생님이 제안한 이 백워드 설계를 적용한 거꾸로 교실, 요게 고차 사고력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독립 변수는 이 수업 방식이 되겠죠. 그리고 종속 변수는 학생들의 고차 사고력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 변수에 따라서 이제 학생 그룹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나눈 다음에 각각의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고차 사고력 점수, 이거는 논술형 평가로 실시를 해서 통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SPS 프로그램을 이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세 개의 집단의 점수의 평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산 분석이라는 아노바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선생님 검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선생님이 제안한 이 백워드 설계를 적용한 이 거꾸로 교실이 실제로 다른 수업 방식에 비해서 고차 사고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연구를 한다면 양적 연구로 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질적 연구로 했던 거는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에서 모의재판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본 아이들이 과연 법의식이 어떻게 변화했을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법의식은 법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런 거를 다루는데 모의재판 수업을 선생님이 했는데 그 참여한 학생들이 정말 이 수업 이후에 어떻게 법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 배경에서 이 법의식이 뭐냐, 이거를 내가 어떻게 볼지 정의를 내리고요. 그리고 모의재판에 참여한 학생들을 소수 불러서 이제 심층 면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면담한 거를 이제 전사를 한다고 해요. 전사는 면담한 거를 쭉 이제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다 적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럼 그 핵심을 이제 추출을 해서 이거를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해석을 해보니까 모의재판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이 법 의식 중에서도 여러 영역이 있는데 그중에 정서적 영역이 굉장히 향상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이 정서적 영역 중에서 법 친밀감, 법을 이제 친밀하게 느꼈고 법 신뢰감, 이제 법에 대해서 이제 믿는 건데 이 법 신뢰감 중에서도 특히 뭐 법과 관련된 사람, 법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모의재판을 하기 전에. 어떤 변호사는 착한 사람, 검사는 나쁜 사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의재판을 하면서 이 검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 범죄를 저지른 그 피고인을 이제
기소를 하고 그리고 재판에서 그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한다는 그런 거를 학생들이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검사는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래서 검사에 대한 신뢰감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을 면담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내린 결론이 이 모의 재판은 결국 학생들의 법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정서적 영역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 특히 법과 관련된 사람, 검사에 대한 신뢰감을 굉장히 많이 향상시켰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데 연구를 하면요. 이 질적 연구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논문을 쓰더라도요. 보통 이제 학술지에 양적 연구를 쓰면 20페이지 정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 통계 자료만 쭉 보여주면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연구 문제 설정했고 연구 방법 이렇게 해서 통계를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결론이 났다. 이런 식으로만 하면 20페이지 내외로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질적 연구 방법은 그렇게 안 돼요. 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면담을 한 자료를 일부 이제 그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번에 학술지를 써보니까 이게 40페이지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분량이. 그래서 굉장히 길게 이렇게 나오는 게 또 질적 연구 방법입니다. 두 연구 방법이 모두 어떤 연구 주제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양적 연구, 어떤 경우는 질적 연구 이렇게 좀 적합한 주제들이 있고요. 요새는 이거를 혼합해서 쓰기도 합니다. 양적 연구도 하고 질적 자료를 같이 추가해서 혼합 방식으로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장황하게 이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구 주제를 설정을 하고 실제로 연구를 진행한다고 할 때 어떤 연구 방법을 사용할지 나중에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